자, 오늘은 분석 절차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번 장에서는요, 분석 모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통계적 가설과 분석 모델링을 설계하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모형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분석 모형을 선정하는 필요는 자, 당연히 어떤 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어떤 모형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모델을 이제 분석할지에 대한 이제 선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의 속성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리한 뒤에는 분석 모형을 선정을 하고 적합한 분석 기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시면 속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분석 모형을 선정한 다음에 기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분석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할 목적으로 분석 모형 설정을 하는데 아래 이제 그림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분석 목적을 설정하는 배경에 대해서 또는 방법은 자, 의사결정과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상황을 요약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 그 분석 모형을 설정하는 데 나오는 그 용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결과를 얻는 굉장히 단순한 프로세스였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인공지능 쪽에서는 사전 분석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통계적인 방법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각각 다양한 방법으로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말대로 정신적 지각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약을 해야 다음에 대응할 방안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과관계. 자, 여기 인과관계라는 거는 뭐 연관 분석으로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 인과관계를 알아야 그 데이터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인과관계에 있는 그 속성들, 피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지만 데이터 분석하는데 좀 더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형태를 알기 위해서 예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의 근본 분석의 이제 목적은 당연히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의 목적이 다 그런 거잖아요.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에 과거와 비슷한 또는 과거와 같은 그런 퓨처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입력을 했을 때 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자, 데이터는 후행성 성격을 지니면 선행성 성격도 지니다. 자, 후행성, 선행성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거의 데이터가 쌓여서 이제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가 이제 과거의 어떤 데이터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도 그 후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과거의 데이터를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포털에서 검색하는 게 무언지 알고 싶으면 키워드에서 후행성 데이터로 이런 분석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분석 모형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자, 분석 모형을 선정을 할 때는 아래와 같은 1, 2, 3, 4 문제 내기 딱 좋은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이런 단계들을 거치는데요. 자, 첫 번째 분석 목표하고 조건을 정의하고요. 데이터를 수집, 정리한 다음에 데이터에 처리하고 선정을 하는 거 최적.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는 최적의 분석 모형을 선정을 하는 거고 그 전 단계로는 데이터를 이제 전 처리를 하고 자, 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주요 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 나머지는 적합하다는 거죠. 자, 적합하지 않은 거 볼까요? 과거에 따랐던 지침이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 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맞다는 얘기잖아요. 사업 추진의 여러 대안 맞죠? 논문을 쓰기에 실험에는 정리 맞죠? 미세먼지를 예측하기 센서 맞죠? 자,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 활용 목적. 잘못된 게 뭐가 있죠? 중요 활용 목적이에요. 비즈니스 인사이트. 자, 인사이트란 말이 나오면 대부분 맞습니다. 왜냐면 인사이트를 우리는 발굴하고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조 공정 프로세스 효율화. 이것도 맞죠. 요즘에 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2번 같은 경우 많이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원 서비스 개선. 그래서 이제 뭐 교육 같은 거나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연관 분석이나 아니면 뭐 감성 분석 뭐 이런 걸 통해서 민원인들 그리고 민원인들의 주로 이제 어떤 분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지도 이제 분석할 수 있죠. 고대 회기 예술품의 보유 가치를 판정한다. 자,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데이터 분석의 중요 목적. 그 3번인데요. 사실 3번도 정확히 얘기하면은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회계 예술품의 보유 가치를 판정한다. 자,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데이터를 잘 정의를 하고 수집을 하면 자, 우선 인공지능으로 판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 활용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3번처럼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분석 모형을 정의를 할 때는 예측 분석 모형이 있고 현황 진단 모형이 있고 최적화 분석 모형. 자, 세 가지가 있죠. 자, 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는 예측이고요. 과거에 어떤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는 현재 진단, 그리고 최적화는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결과. 너무나 뭐 쉽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 모형 정의를 위한 사전 고려 사항은 어, 분석 모형을 정의하기 전에 실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 자, 가능성이 없는데 정의하면 안 되니까. 자, 시간 낭비를 위해서 실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진행하기 이전 상황에 맞는 평가 기준표가 있어야 되고, 자, 평가 기준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는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석 모형 정의의 가능성을 판별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기준표 예시를 봤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필요성, 파급 효과. 자, 판단 근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필요성, 파급 효과, 추진, 구현, 데이터 수집 가능성, 모델 확장성도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하는 모형 설계를 보시면 상향식 접근이 있고 하향식 접근이 있어요. 자, 상향식은 뭐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하향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상향식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서 상향, 하향 할 때는 좀 어디가 이제 바텀이고 어디가 탑이냐라고 봤을 때, 음,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죠. 뭔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서 쭉 도달하는 게 이제 결론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라간다는 거는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상향식 위로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문제의 정의가 어려워요. 그래갖고 위에 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게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는 경우 근데 데이터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상향식 접근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상향식 접근 방법이죠.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한 데이터에서 뭐 어떤 특징들을 찾아내가면서 하다 보면 아 이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모형을 적용하면 되면
되고 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로우 데이터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로우 데이터부터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상향식이죠. 자, 근데 하향식은 먼저 모델이나 분석 방법들을 정해놓고 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먼저 해놓고요. 그죠? 설계를 먼저 해놓고, 자, 그러니까 이 하향식 방법은 굉장히 경험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경험이 많고 비슷한 데이터나 그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거나 학습했던 그런 경험, 뭐 이런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없이, 그러니까 방법론을 다 정해놓고요. 방법론을 정해놓고 그 방법론에 의해서 우리가 실행하는 게 바로 하향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객체 지향에서 사용하는 건데, 뭐 그래서 클래스 A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에서 B라는 클래스들이 파생이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클래스 다이어그램, 또 그리고 유스 케이스 같은 경우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있지만 또 유스 케이스, 그래서 뭐 여기 우리의 액터가 있는데 이 액터가 예를 들어서 뭐 모델을 뭐 수집을 하고, 수집한 모델은 뭐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자, 이런 유즈 케이스, 이런 기반 모델을 발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수익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으로. 예. 자, 그래서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하향식 접근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검증이 중요한 거죠. 이거를 맞는지 틀린지. 자, 그리고 상향식 같은 경우는 몰라요. 그죠? 언노운이죠.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에서 분석을 할 때는 대부분 상향식이죠. 상향식. 주어진 데이터 가지고 모르기 때문에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분석 모형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결과가 예상되는 분석 모델이 뭔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적합한 결과가 예상되는 분석 모델. 이것이 무엇인지 찾는 분석 모형. 자, 최적화죠, 최적화. 자, 현황 분석을 통해 인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유사한 분석 테마 후보에서, 예, 이걸 과거 유사한 거. 그럼 기존에 있는 정보와 그럼 외부 참조 모델 기반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개념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분석 모형을 구축할 때는 분석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분석 모형을 설계를 한 다음에, 자, 분석 모형을 설계를 할 때는 사전 확인도 해야 되고 설계와 검증을 하고 적합한 알고리즘. 자, 알고리즘 여기 한번 보시면 알고리즘 중에서는 자, 뭐가 있냐면 비지도 학습, 지도 학습, 준지도, 강화 학습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군집 분석과 연관성 오토 인코더. 자, 외워주세요.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지도 학습은 정답을 알려주고 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 랜덤. 그러니까 비지도 학습이 아닌 건 다 지도 학습이죠. 자, 준지도 학습은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반반히 섞어 놓은 겁니다. 그 적대적 생성 모델이나 셀프 트레이닝과 같이 원래는 비지도 학습처럼 정답이 없는데 그 정답이 없는 거를 가지고 기존 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정답을 만들고, 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그럼 비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에 대한 차이와, 비지도 학습에는 군집과 연관, 오토인코더, 자, 준지도는 셀프 적대적. 자, 강화 학습 같은 경우에는 게임과 같은 거 있죠. 큐러닝, 정책, 경사.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모양 개발 및 테스트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분석 모델링 설계와 검증, 분석 목적 기반 가설 검증 방법. 자, 그러면 유의 수준. 자,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봤죠. 기물가설과 대립가 설정하고 유의 수준. 그래서 유의 수준, 그 유의 수준 이제 p-value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어떤 알파의 값이 p-value보다
P밸류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기무가설이 기각되는 거고 작으면 채택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검정 통계량 T밸류라고도 얘기하죠. 이거 잘 알아보시고요. 자, 기각력 설정하는 거는 자, 기각력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제 채택력이고 기각력이 되는데 이 기각력은 어떻게 설정되냐면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나 그 대표 그 수식이 있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이제 신뢰 구간이 여기가죠. 임계치를 구하고 그리고 기각, 영역, 신뢰 구간.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검정 통계량, 자, 검정 통계량의 값이 신뢰 구간 안에 속하느냐 아니면 기각력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기무가설의 채택과 기각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노멀하게 계산할 때는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을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죠. 그죠? 표본 평균에서 모평균. 자, 그럼 신뢰 수준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유의 수준은 유의 수준은 이제 가설을 검증할 때 요 기각력과 신뢰 수준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가설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가설이 오르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자, 유의 수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p-value라고도 많이 얘기하고요. 유의 수준은 보통 0.05를 기준으로 하는데 0.0이 될 수도 있고 0.1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통계적인 기가 의사결정이라는 거는 가설을 결정할 때 그죠? 어떤 사건에 대한 또는 집단에 대한 그 평균과 그리고 이런 평균이 같다야 되죠. 같다는 얘기는 두 개를 뺐을 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측 검정하고 단측 검정이 있는데 자, 양측 검정이라는 건 뭐죠? 기무가설 기각하는 양쪽에 있는 검증을 얘기하는 거고 단측은 한쪽에만 있는 거. 그래서 대립가설이 뭐뭐가 아니다 라면 양측 검설, 뭐뭐보다 작다 혹은 크다 이런 거 하면 단측 검증. 그래서 이제 그 용어 중에 말 중에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양측 검증이고요. 그리고 뭐뭐보다 작다 크다면 단측 검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통계적인 의사결정 단계에서 계산한 통계값을 t값 분포도 이제 비교해서 기각력에 속하는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에 따른 기무가설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만약 이런 t값이 2라고 하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분석 모델링을 설계하고 검증을 할 때는 추정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마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알고리즘을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 통계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데이터 변환까지 하면 전처리 과정이 선정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전처리, 그러니까 뭐 그 널값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이상치를 제거한다거나 이런 각각의 전처리 과정 또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를 발굴한다던가 한다던가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전처리가 돼 있으면 그걸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예측 분석이나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최적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모델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개념을 한번 체크해 보면 가설 종류에 따라서 기각력을 설정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귀무 가설이 기각될 확률을 뜻하면서 자, 기준. 그러니까 결국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기준 뭐죠? 알파라고 했죠? 알파. 자, 분석 모형 선정 시 요 땡땡이 없는 경우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죠? 비지도학습 그러니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뭐예요? 정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정답은 뭐예요? y는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y는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표로 나타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x가 하나니까 표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x가 어떤 값이 돼 y는 뭐 어떤 값이고 어떤 값이 돼 어떤 값이고 자,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요? 독립변수고 이걸 종속변수라고 하죠. 정답을 그 정답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도 비지도 그럼 여기서 정답은 종속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분석 도구는 이제 R을 쓸 수도 있고 파이썬을 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오픈 소스인데 주로 분석 도구로 이제 많이 쓰기는 하는데 머신러닝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로 요즘에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는 추세죠. 이제 과거에는 R을 많이 썼는데요. 자, 그래서 R은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얘도 이제 언어의 프로그래밍 랭귀지고 객체 지향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장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단점은 뭐냐면 대용량 메모리 처리가 어렵고 보안 기능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이런 웹에서 사용할 수 없다. 왜냐면 R에서 파생되는 그런 서드 파티 계열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없어요. 거의 없어. 단독으로만 쓰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 사용하려면 어떤 그 지원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R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통계학 도구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SPSS를 이제 대처할 수도 있죠. SPSS가 워낙 고가고 라이센스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R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죠. 자, 파이썬 같은 경우는 배우기가 쉬워요. 인터프리터라는 언어가 있고, 그래서 인터프리터의 반대는 이제 컴파일 언어가 있는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컴파일 언어고, 인터프리터. 라인 단위로 실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적. 이것도 다 읽어보시면 일반적인 그 좋은 얘기만 나와있죠. 그 프로그램의 어떤 특징. 그 단점은 컴파일 없이 인터프리터에서 실행 속도가 느리다. 근데 이게 단점이 요즘 되지 않습니다. 속도가 느리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여러분 하드웨어, 그죠? PC나 이런 게 느리는데 요즘 하드웨어 보면 발전 속도가 워낙 엄청나게 빨라 있고 메모리도 충분하고 그리고 뭐 SSD나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그러니까 언어 자체의 단점인데 실제는 단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파이썬이나 가상 그 버처 머신을 사용하는 자바 같은 이런 언어들이 이제 굉장히 고속으로 성장하는 배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를 이제 분할할 때는 데이터를 이제 분할을 왜 하냐면 학습과 평가. 자, 쉽게 생각하면 왜 데이터를 분할을 할까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데이터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 피처는 10개고 컬럼은 100개. 그러니까 피처 데이터의 특성은 10개고 로우 데이터의 개수는 100개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학습을 하게 되면 평가는 어떤 걸로 하냐 이거죠. 평가. 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이런 종속 변수들과 이런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독립 변수, 즉 정답을 알아야지만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해서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이 얼마나 오차가 있는지, 그죠? 오차가 있는지를 보고 이 오차가 작으면 모델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습과 평가. 자, 우리 인간 세계로 좀 비유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강의 듣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평가를 해요?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는 거죠.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학습한 데이터를 그대로 시험 문제로 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와닿을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검증용 테스트. 자,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학습, 트레인용하고, 자, 그리고 밸리데이션, 평가, 그리고 테스트, 검증용. 왜냐면 트레인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자, 밸리데이션은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모의고사. 그럼 우리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이 트레인, 학교에서 막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 보고,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가지고 뭐 성적이 안 나오면 좀 더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그 학업 실력을 늘려 나가다가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죠? 뭐 중간고사나 뭐 기말고사 보듯이. 자,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도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과대와 가소적합은 뭐냐면 오버피팅, 언더피팅. 자, 과대적합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보면 가끔 이제 보면 그 논리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맞는데 말도 안 되게 막 그 어떤 그 현상에 집착해가지고 막 그게 막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인공지능에서는 뭐냐면 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하고 잘했기 때문에 트레이닝에 제공된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굉장히 낮은 그런 형태를 과대적합이라고 하고요. 과소적합은 아예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안 좋고요. 당연히 테스트도 성능이 안 좋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은 일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쪽 데이터에 대해서만 너무 쏠려 있는 과대 안 되고요. 그리고 아예 학습이 안 된 과소도 안 되고 적절한 형태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적절하다는 거죠.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분류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 요 선 모양이 자, 요런 동그란 거를 이제 자, 요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자, 이 모델을 가지고 과대 적합한 걸 가지고 다른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를 적용하면 항상 요런 추세선을 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동그라미다, X다라고 분류하니까 일반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오차를 어느 정도 약간 허용하더라도 이런 형태를 나타내면 이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데이터 집합들에 있어서는 잘 분류할 수 있겠죠. 얘는 아예 학습이 안 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강의를 듣고 다음 강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